행복해야 할 신혼생활에 시어머니가 끼어들기 시작하면서 한동안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제가 남편하고 결혼한 거지 남편 어머니하고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지금은 특단의 조치 후 예전보다는 훨씬 더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주변 사람들이 다 재밌다고 하길래 이렇게 사연으로 한번 보내보려고 적어봤어요. 제 나이는 올해로 29살이고요. 결혼하기 전부터, 아니, 제가 철들기 시작했을 무렵부터 저희 어머니는 저를 엄청 걱정하셨어요. 성질이 저래서 어디 시집이나 가겠냐고요. 제 성격이 어떻길래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하고 싶은 말은 꼭 입 밖으로 내뱉어야 성이 풀리는 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무슨 일이건 어떤 상황이건 간에 제가 한마디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일단 물불 안 가리고 내질러버리기 때문에 예전부터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았거든요. 심지어 제가 동네방네 아주 삼딱이라고 소문도 돌곤 했어요. 남편은 취직 준비하려고 등록한 학원에서 만났어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연애질하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사실 남편하고는 결혼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남편을 몇 번 만나고부터 옆에서 하도 결혼 노래를 부르시더니 너무 많이 들어서 저도 세뇌가 된 건지 어느 날엔 남편 옆에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남편에게서 본 최고의 장점은 하고 싶은 말 참지 않고 쏟아내는 저의 성격을 받아준 유일한 남자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동안 연애하면서도 제 연애 상대를 친정어머니에게 숨긴 적은 없습니다. 제가 만나온 모든 남자친구를 최소 한 번씩은 전부 만나보셨으니 어느 놈이 어느 놈인지 다 잘 아세요? 남편도 남자친구이던 시절에는 친정어머니께 배경이나 학교 등등의 이유로 높은 점수를 따지 못했지만 항상 높게 사는 게 하나 있었으니 그건 바로 인내심 강한 성격이었어요. 저희 엄마에게는 막무가내의 독불장군인 저희 성격을 전부 받아내주는 성격을 가진 남편이 이미 사윗감으로는 합격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연애를 한 지 1년이 넘어갈 무렵 친정어머니를 등에 업은 남편이 저에게 청혼을 해왔고 저희는 결혼하게 되었지요. 저나 남편이나 취직한 지는 이제 고작 1년이 겨우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결혼을 위해 모아둔 돈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어요. 저는 다행히 할머니께서 집안에서 유일하게 대학 나온 게 저라면서 제 앞으로 땅을 물려주신 게 있었는데 얼마 전에 어머니가 그걸 팔아서 그 돈을 전부 저에게 주셨습니다. 어차피 시집갈 때 주려고 했던 거니 거절 말고 받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남편에게는 당시에 비밀로 했었고요. 남편은 모아둔 돈이 없어 꼼짝없이 시부모님께 지원을 받아야 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시댁의 형편이 나쁜 편이 아니었던 거죠. 양가 상견례를 하면서 시어머니께서 신혼집으로 지원금 1억 5천을 보태주시기로 했고 나머지 돈은 저희가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상견례 날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왔던 게 아직도 아니에요. 특히 집을 해주신다니 어쩐다니 말로 각종 혼수와 예단 리스트를 벌써 준비하셔서 읊으시는데 적힌 대로 다 해오면 저한테 꾸민 비는 얼마나 주실 것이냐 이야기하고 싶어 근질거리는 입을 겨우겨우 참아냈습니다. 그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친정어머니께서 시어머니 될 수도 있는 분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행동에 조심했으면 좋겠다 하시며 그날만큼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네 아니오로만 대답하며 다소곳하게 조용히 있기로 친정어머니와 약속을 했었거든요. 제가 입 한 번 잘 못 놀렸다간 결혼 뒤집어질 거라면서요. 그러긴 싫었지만 그래도 엄마의 간곡한 부탁인데 거절할 수 없어서 겨우겨우 할 말 참아내고 견뎠습니다. 진짜 입이 근질근질해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남편한테 가서 말했어요. 일단 어머님께 지원받기로 한 1억 5천 받고 대출은 받은 척만 하라고요. 뭐하러 대출 끼고 결혼생활 시작하냐고. 그 돈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그냥 어머님 모르게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남편과는 서로 비슷한 시기에 취직해서 서로 모아둔 돈이 얼마인지 뻔히 알고 있었는데 일부도 아니고 모자란 돈 전부를 제가 내겠다고 하니 남편이 엄청 놀라더라고요. 시어머니께는 비밀로 하고 싶었던 이유는 하나였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집을 해주신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예단을 이야기하셨었는데 우리 집이 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게 되면 자존심 엄청 상하실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배려한 거였어요.
다행히 남편은 비밀을 잘 지켜주었고,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에 곧장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을 한 통 받게 되었습니다. 살림 차려놓은 거 보고 싶다고 집들이는 언제 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번거롭지만 어차피 해야 될 거 곧바로 날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어머니한테서 장문의 문자를 받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집들이 날 준비하라는 음식들 리스트가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 요리 솜씨가 어떤가 보고 싶으니 적힌 음식을 손수 준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남편의 남동생 이렇게 세 분인 집들이인데 준비하라는 음식들이 뭐 그리 많은지, 불고기부터 시작해서 아주 한정식 집을 방불케 하는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었어요. 제일 어이없던 건 밑반찬까지 전부 적어주셨다는 거예요. 집들이 날까지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 밑반찬 같은 건 미리미리 해놓아도 문제가 없다고 저를 위한 배려까지 해주셨네요. 집들이 당일날 상에 차려진 걸 보고 지은 시어머니 표정이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왜냐하면 준비하라는 음식은 하나도 준비 안 했거든요. 그냥 집 근처 배달 전문점에서 보쌈이랑 아구찜 같은 거 시켜다가 상을 차려냈어요. 어머님이 왜 차리라는 음식은 안 차리고 배달을 시켰느냐 물으시기에 번거롭게 그걸 언제 다 준비하냐고. 그리고 저 요리도 잘 못한다고. 비싼 재료값 써가면서 못 먹을 음식 내는 거보다 사 먹는 게 훨씬 경제적이라고 한 말씀 드렸죠. 그리고 여기서 전에 시켜 먹어봤는데 아주 맛집이라고. 맛 한번 보시면 제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하실 거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저보고 음식할 줄 모르면 친정어머니한테 도와달라고 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시길래 시댁 집들이 음식을 왜 우리 엄마가 하냐고 바로 대답했지요. 어머님이 어이없어하는 표정을 지으셨는데 친정어머니가 밥 해주는 사람도 아니고 솔직히 어이없어야 하는 건 저였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도련님은 저의 대응이 재밌었는지 옆에서 엄마 아주 임자 만났다고 한마디씩 툭 던지는데 그게 설령 저를 비꼬려고 한 말일지라도 당황하신 시어머니 성질을 더 건드는 것 같아서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음식할 줄 모른다는 건 뻥이에요. 대학 시절부터 혼자 자취하면서 밥만큼은 부실하게 먹지 말자는 생각으로 혼자서 이것저것 해먹었었거든요. 집들이 날 아버님하고도 에피소드가 있어요. 한참 집들이로 정신없다가 손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변기 커버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저는 곧장 나와서 화장실 마지막에 쓰신 분이 누구냐고 물었는데 아버님이었어요. 아버님한테 저희 집에서는 남녀노소 예외 없이 소변은 앉아서 보는 게 규칙이라고 다음부터는 조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아버님은 제 말에 엄청 당황하셨고 그 뒤로는 며느리 무섭다고 저희 집에 초대를 하면 아버님은 안 가겠다고 아직도 그날의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신답니다. 그래도 말은 저렇게 하셔도 사실은 며느리인 저를 많이 예뻐해 주시고 시가족 중에서 남편 다음으로 저를 제일 많이 챙겨주시는 게 아버님이세요. 뒤끝도 없으시고 남편이 제 성격을 받아주는 인내심이 어디서 왔는지 딱 알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집들이도 끝났는데 아무래도 그날 있었던 사건 때문에 그런가 시어머니가 저의 길을 꺾으려고 아주 벼르고 계신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처음 저희 집에 원정 온 그날에 저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셨으니 이번엔 저랑 남편을 홈그라운드인 시댁으로 초대를 해주시더라고요. 저의 요리 솜씨가 얼마나 궁금하셨는지 며느리가 차려주는 상이 먹어보고 싶어서 음식 하나도 안 해놓았다고 재료들은 미리 장을 봐서 냉장고에 넣어놨으니 한번 쭉 보고 자신 있는 음식으로 차려내라고 미션을 주셨어요. 이게 무슨 옛날에 유행하던 예능 프로도 아니고 주방에 있는 재료 가지고 뜬금없이 음식을 내오라니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이 제 눈치 보면서 도와준다고 주방으로 들어왔는데 어머님이 남편한테 너는 왜 거기가 있냐고 이리 와서 TV 보라고 손짓하시길래 남편한테 걱정 말라고 말하고 고이 어머님 품으로 보내줬습니다. 일부러 못 먹을 정도로 이상한 음식을 만드는 방법도 있었지만 음식 가지고 장난을 치고 싶지는 않았어요. 실제로 요리도 어느 정도 할 줄 아니까 그래도 왠지 시켜서 한다는 느낌이 드니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쌀도 불려져만 있고 밥도 안 해놓은 상태였으니 그 의도가 다분히 보였죠.
뭘 해야 하나 찬장 하나씩 다 열어보며 주방을 살펴보고 있는데 딱 괜찮은 게 있어서 그걸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10분도 안 돼서 뚝딱 점심상을 마련했지요. 식사 준비 끝났다고 말하고 거실에 펴놓은 커다란 상 한가운데다가 제가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을 올려놨습니다. 마침 일요일이기도 하니 짜장라면 어떠시냐고요. 제사 지낼 때나 쓸 것 같은 그 커다란 밥상 위에 냉장고에 있던 김치 하나 말고는 라면 냄비밖에 없었어요. 저도 다시 주방으로 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자리에 앉아서 남편한테 가서 젓가락이랑 앞접시로 쓸 그릇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결혼 전까지 살아오던 지네 집이라고 호다닥 뛰어가서 인원수대로 그릇하고 젓가락을 순식간에 찾아서 꺼내오더라고요. 어머님은 딱 봐도 어이가 없어서 말을 잇지 못하고 계신 게 느껴졌지만 아버님은 너털웃음 지으시면서 우리 며느리 덕분에 주말 점심에 짜장라면도 다 먹어본다며 엄청 좋아하셨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버님도 어머님이 저에게 심술 부리는 거 알고 계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나름 아버님의 방법으로 분위기 조율해가면서 저를 지켜주신 거였고요. 도련님은 저번에 그랬던 것처럼 아주 어머님을 보고 자지러지더라고요. 진짜 형수님은 못 당하겠다면서. 그런데 그 짜장라면은 자기 건데 다 써버리셨다고 다음에 올 때 꼭 좀 사다 달라고 하더군요. 아무튼 그날도 시어머니를 제외한 온 가족의 비호 아래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직접 만든 음식이 그렇게 드셔보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무슨 안이라도 맺히신 건지 그렇게 홈그라운드를 떠나 찾아간 원정에서도 완벽한 승리까지는 아니지만 무승부까지는 갔던 것 같네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이겨먹으려고 둔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며느리가 먹고 싶은 거 차려내는 자판기도 아니고 집들이 때부터 계속 저러시는 게 조금 기분이 그랬어요. 중간에서 가장 난처했던 건 그 누구보다도 제 남편이었을 거예요. 어머님한테 그만하라고 말려주지 못하는 게 서운하다기보단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까 싶어 남편을 최대한 이해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로 인해서 시어머니께서 저를 한번 꼭 누르고 싶으셨던 건지 저를 벼르고 계시다는 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정말 거의 매 주말마다 신혼집에 오셔서 식사를 하고 가셨으니까요. 피차 전화 남편이나 출근하는데 바빠서 반찬은 거의 다 반찬 가게에서 사 먹었거든요. 돈 주고 산 반찬 보실 때마다 늘 가게에서 파는 거 맛도 없는데 뭘 돈까지 주면서 사 먹느냐. 직접 해먹는 게 최고다 저한테 뭐라 하셨어요. 제가 어머님과 그럴 때마다 야위는 것 같은 남편 보니 안쓰러워서 가슴에 참을인자 새기며 눌러 참으며 견디고 있었는데 하루는 남편도 시어머니 잔소리가 심했다고 생각했는지 엄마가 해주는 것보다 맛만 좋구만 왜 그렇게 집밥에 집착을 하시냐며 제 편을 한번 들어줬는데 그게 역효과가 나버린 거죠. 그동안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이제는 가만두고 볼 수가 없다고 하시면서 오늘부터 저희 신혼집에 상주하시면서 저한테 살림을 가르쳐주겠다 하시네요. 남편은 어머님께서 대노하시니 왜 그러시냐고 지금도 우리 아무런 문제 없는데 엄마가 이러실수록 우리만 더 힘들어진다고 어머님 말리면서도 할 말은 따박따박 다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우리 아들이 영양가라고는 눈을 씻어도 찾아볼 수 없는 식사하고 있는 걸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다고 하시면서 오늘부터 밑반찬부터 시작할 테니 저보고 나가서 자기가 불러다주는 재료부터 사오라고 아주 역정을 내시며 말씀하셨어요. 대들려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어머님한테 반찬 가게에서 반찬을 사 먹어도 음식이 가지고 있는 영양가는 다 똑같은 거 아니냐고 말대꾸를 했어요. 저희들 맞벌이 하면서 집에서 밥도 거의 안 먹는다고 야근이 있어서 퇴근이라도 늦게 하는 날에는 저녁도 밖에서 먹고 들어오는 날이 허다한데 재료 이것저것 사다가 더 봐야 오래돼서 버리기만 하지. 반찬 가게에서 사 먹는 게 오히려 더 경제적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제 대노를 넘어서 극대노라고 부를 정도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면서 어디 며느리가 어른한테 따박따박 말대꾸냐면서 저보고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이 집은 저희 집인데 제가 왜 나가야 하나요? 이 집에 계시는 게 불편하시면 다음부터는 저희가 찾아갈게요. 하고 대답했어요. 사실 어머님한테 이 집이 싫으시면 안 오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 더 심하게 말할 수도 있었는데 속으로 눌러 참으면서 최대한 정중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어머님은 이 집이 왜 너네 집이냐고
내 돈 1억 5천 들어가고 은행 돈 2억 들어간 거니 저희가 대출을 다 갚기 전까지는 자기 집이나 마찬가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딱 그 한마디에 저도 이거 제가 어머님 노여움 푸시게 한다고 대답이라도 몇 번 더 했다가는 더 큰 싸움으로 번지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솔직히 더 참지도 못할 것 같아서 그동안 어머님께 숨겨왔던 진실을 말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베란다에 가서 신혼여행 갈 때 들고 간 여행 가방을 하나 꺼내와서 남편을 향해 방금 어머님 하신 말씀 못 들었냐고 여기 너네 집 아니니까 너부터 나가라고 말하고 가방을 던져줬어요. 남편이 제 마음을 읽었는지 가방 끌고 옷방에 들어가서 주섬주섬 자기 옷을 챙기기 시작했고요. 어머님이 남편한테 쟤 보고 나가라고 했는데 왜 너가 짐을 싸냐고 하시기에 어머님께 이 집 살 때 1억 5천 주신 게 어머님 돈이니까 어머님 집이라 하지 않으셨냐고. 그런데 나머지 2억이 은행 대출이 아니고 실은 제 돈이었다고. 아무튼 어머님 말씀대로라면 남편은 이 집에 돈 한 푼도 안 내고 살고 있는 거 아니지 않냐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집에 아무런 지분도 없는 남편부터 집에서 쫓아내고 이제 어머님이랑 저랑 진짜 집주인이 누군지 가려보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시니 어안이 벙벙해서 눈동자에 물음표 모양이 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거기에 곧바로 아니면 어머님 말대로 제가 이 집에서 나가겠다고 저는 이 집 그렇게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대신에 집에 들어간 2억은 제 돈이니 제가 나가자마자 곧바로 받을 수 있게 준비해달라고 말하고 짐 싸고 있는 남편 가방 뺏어서 이번엔 제가 가방에 제 옷까지 몇 개를 쑤셔넣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잔뜩 겁먹은 척 연기하면서 어머님께 달려가 엄마 대체 왜 그러시냐고 나 결혼하자마자 이혼남 만들려고 작정을 하셨냐고 그러지 좀 말라고 오열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사람 하나는 잘 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쿵짝이 잘 맞는 사람을 어떻게 알아보시고 저의 배우자로 선택하셨는지 딱 알겠더라고요. 아무튼 저도 남편의 연기에 힘입어 더 오버액션을 하면서 짐을 꾸렸습니다. 그런데도 딱히 어머님이 저에게 따로 아무 말이 없으시길래 그 길로 싸놓은 가방 들고 친정으로 왔습니다. 친정어머니가 걱정하셨지만 아무것도 아니니 걱정 말라고 그리고 이게 아무 일이 돼버리면 그때는 그냥 이혼해야 하는 거지 않겠냐 하니 직감적으로 제가 뭔 짓을 저지르고 온 건지 깨닫고 너는 왜 그 성질머리를 못 고치냐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엄마 딸이니까 그런 거 아니겠냐 넉살 좋게 대답했더니 알겠다고 너 알아서 하라고 그냥 자포자기 하셨어요. 그리고 곧바로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께서 전화로 제게 이야기 좀 하자고 시간 좀 내달란 연락을 하셨고 밖에서 시부모님하고 남편을 같이 만나 저녁 식사를 했어요. 조금 어색한 분위기에 두 남자가 두 여자의 눈치만 보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길래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께는 제가 먼저 죄송하다고 사과드렸어요. 저도 사실 일 크게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하지만 부부는 동등한 관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머님은 제가 계속 남편을 떠받들어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고. 그런 사람을 원하신다면 저 말고 다른 며느리를 찾으셔야지. 저는 절대로 그런 며느리가 되어드릴 수 없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저희 부부를 동등한 사람으로서 봐주셔야 저도 그만큼 남편한테 잘할 것이고 저도 남편과 똑같은 한 사람의 자식으로 생각해 주셔야만이 저도 똑같이 어머님을 우리 친정어머니한테 하듯 정성과 진심을 다해 모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으시다가 결국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어요. 부모 마음이 다 똑같지 않겠냐면서 여태 내 품에 끼고 살다가 장가보낸 아들을 향한 걱정에 애먼 사람만 들들 볶은 것 같다고 제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도 다 알고 있다고 하시며 앞으로는 저희들을 지켜주는 든든한 시어머니가 돼주시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원래 제가 마음이 여린 타입은 아닌데 어머님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니까 갑자기 눈물이 뚝뚝 나더라고요. 분위기가 이상해지니까 아버님께서 지난 일은 잊고 다시 새로 시작해보자 하시며 상황을 정리해 주셨고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외식하고 다시 저는 남편과 우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전에 시부모님 초대해서 이번에야말로 어머님이 그렇게 원하던 제 손으로 직접 한 음식을 대접해드렸어요. 집들이 때 불러주신 리스트랑 비교해보면 메인 메뉴 하나, 찌개 하나로 간소한 상이었지만 참 좋아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 이렇게 음식을 잘하는데
그동안 우리 아들 왜 밖에서 산 음식만 먹였냐고 가끔씩은 집밥도 해주고 그래라 하시는데 남편이 겁을 잔뜩 먹어서 어머니는 또 왜 그러시냐고 중간에 말을 자르는데 저도 어머님 뜯어말리려는 남편 말 자르고 알겠다고 가끔씩 저도 시간 내서 남편한테 맛있는 집밥 해주겠다고 약속드렸어요. 대신 그날은 남편이 집 대청소를 하게 될 거라고도 말씀드렸고요. 화장실 가시는 아버님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저보고 다 알고 있다고 그렇게 감시 안 해도 된다면 멱살 좋게 받아쳐 주셨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남편에게 그 선한 성품을 물려주신 분들인데 아마 제가 나서지 않았어도 시간이 지났으면 언제든 풀렸을 일이겠죠? 신혼 6개월 차인 지금처럼 앞으로도 계속 우리 식구들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1년 차를 맞이하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요새 들어 부쩍 우리가 과연 부부인가 아니면 룸메이트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편은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도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개천에서 용났다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그 모습에 자기관리가 철저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결혼을 결심했는데 결혼하고 보니 아주 속이 음흉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사람은 못 고쳐 쓴다잖아요. 여태까지의 시간이면 충분히 그 말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는 기간이지만 저도 무슨 고집이 있는지 이렇게 고민하는데 시간만 버리고 있네요. 가정환경이 어려웠기 때문에 남편이 자기 부모님을 챙길 거라는 건 진작에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부모가 있고 자식 된 도리로 당연히 효도를 할 거예요. 그러니 남편에게도 효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요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단지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기 전 단 하나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바로 결혼 후 시부모님 노후 문제에 대해서였습니다. 효도와는 별개로 저는 합가만큼은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결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따지고 보면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도 아닌데 노후를 책임져드리고 모셔가며 살고 싶지 않았어요. 다행히 남편은 결혼 후에 시부모님을 모실 생각은 전혀 없다고 자신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너야말로 장인 장모님 나중 가서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말 하지 말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저도 남편도 대리효도만큼은 하지 말자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어쨌든 남편의 벌이가 좋기는 하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새가족 생활비가 남편이 벌어온 돈에만 의존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받는 연봉에 비해 모아놓은 돈이 엄청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대단한 건 그런 상황에도 1억이라는 큰 돈을 모았다는 거지요. 저희 부모님은 노후도 다 준비되어 있고 저도 또래 중에서는 그래도 벌이가 나쁜 편이 아니라고 자부하는데 그런 저도 모아놓은 게 남편이 결혼 전에 모아놓았던 돈의 반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아무튼 친정부모님의 노후 대책 중에 세주고 있는 작은 상가가 하나 있었는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친정부모님께서 그걸 정리하시고 저희가 살 신혼집을 마련해 주시고 싶다 하셨습니다. 남편과 제가 모아놓은 돈을 합쳐봐야 1억 5천 정도밖에 안 되었어서 사실 막막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괜찮다고 거절을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좋은 기회인데 왜 거절하냐 했더니 남편은 어느 한쪽으로 기우는 결혼을 하고 싶지 않다고 저에게 말해왔습니다.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반반 결혼하거나 아니면 남자 쪽에서 더 내고 싶다고요. 어느 한쪽으로 기우는 결혼을 한다면 그만큼 간섭도 많아질 것이지 않느냐고요. 우리 부모님 절대 그렇게 하실 분들 아니라고 설명을 하니 두 분이 그러지 않으시더라도 자기 기분이 그럴 것 같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양가 부모님들께 뭐라도 선물이라도 하나 한다고 생각해보면 당연히 친정에 큰 신세를 진 자기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돈을 더 지원해준 친정에 뭐라도 하나를 더 할 것 같다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고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줬습니다. 듣고 보니 남편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사실 저도 두 분이 도와주시는 건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감사했고
남편이 거절했을 때는 대체 뭐가 문제냐 자초지종을 들으려도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조금 걱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친정부모님이 정리하는 그 상가는 새도 따박따박 나오고 어떻게 보면 친정부모님 두 분의 편한 노후를 책임져 줄 가장 실속 있는 재산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남편에게 동의하고 반반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나마 제가 모아둔 돈에서 모자란 부분은 친정부모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안 받는다 손살에 쳤지만 어떻게든 제게 무언가 하나 해주시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것만큼은 감사히 받았습니다. 신혼집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남편과 저의 의견 다툼이 있었어요. 비록 둘이 모인 돈이 넉넉한 편이 아닌지라 어느 정도 대출도 알아보기는 해야 했는데 저는 대출을 최대한 줄여서 서울이 아닌 서울 근교의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신도시 중에서 적당한 가격과 대중교통편이 좋은 곳을 찾아 신혼집을 차리자고 했어요. 남편은 오며 가며 버리는 시간이 가장 아까운 거라며 기어이 서울 안에 집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이런저런 지역에서 재개발 호재가 있다며 설명을 해왔는데 저는 부동산 쪽에 보는 눈도 없고 자세한 건 잘 모르기도 해서 그런 건 전적으로 맡길 터이니 투자가치 좋은 쪽으로 알아보라고 했어요. 어쨌든 두 사람 수입이 모으고 나면 꽤 큰 돈이었기 때문에 신혼집은 되도록 투자가치가 있는 곳을 구해서 나중에는 시세 차익을 노리고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갈 계획이었거든요. 신혼집이 구해지는 건 생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도 2달을 더 따로 떨어져서 살았어야 했어요. 저는 그러는 와중에도 잠시 시댁에 들어와 살면 어떻겠냐는 말 한 번 꺼내지 않는 남편에게 오히려 고마움까지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도 그럴 게 회사 일이 바쁠 텐데도 혼자 그렇게 투자 가치가 좋은 집 구한다고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발품 팔아가며 알아보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믿음과 감사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남편의 연락을 받아 찾아간 신혼집에서 느낀 배신감은 마치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신혼집은 서울에서도 아주 외곽에 있는 낡고 어름한 빌라였어요. 부동산 쪽에 전혀 지식이 없는 제가 보기에도 이 지역이 재개발 예정지라는 느낌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투자 가치가 있는 곳이냐 물었더니 자기가 정말 열심히 알아본 거라고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는데 믿업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근처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재개발 호재가 있다는 기사는 찾았는데 그것도 몇 년 전 기사였습니다. 아무튼 신혼집에 들어갔을 때 저는 더 놀라고 말았어요. 신혼집에 시어머니가 계셨거든요. 순간 저는 당황했어요. 합가는 없다고 노래하던 사람이 처음 데려간 신혼집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계셨으니까요. 다행히 어머님은 새집 청소를 도와주느라 오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 정리를 저녁까지 도와주시고 저녁으로는 간단하게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는데 음식이 배달되자마자 시아버지까지 오시더라고요. 조금 이해하기 힘든 타이밍에 의아해하고 있는 가운데 식사가 끝난 후 시부모님을 배웅할 때 그 위화감의 정체를 알게 되었네요. 계단을 중간에 두고 집 2개가 나란히 있는 구조였는데 시부모님이 바로 옆집 문을 열고 들어가시더라고요. 합가는 절대 없을 거라고 부르짖던 남편의 꼼수는 시댁 바로 옆집에 신혼집을 구하는 거였네요. 연애하는 동안 시부모님 댁을 찾아가 뵌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결혼 이야기 오갈 때쯤 명절에 한번 찾아뵙고 싶다고 말을 꺼낸 적이 있는데 집안 형편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면서 낡고 허름한 게 집이라고 있는 건데 그걸 그렇게 보여주기 싫다고 몇 번이나 거절당했었거든요. 시댁의 위치를 모르고 있으니 저는 우리 신혼집에 처음 발을 내디딜 때까지도 옆집이 시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집이라는 사실은 전혀 꿈도 못 꾸고 있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신혼집 알아보는 걸 저도 같이 나서서 찾았어야 했는데 잘 모른다고 안일하게 모든 걸 남편에게 맡겨버린 제 자신이 정말 멍청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애초에 친정 지원을 바라지 않았던 게 전부 다 이렇게 일 처리를 하는 걸 염두에 두고 일부러 지원을 안 받았을 거라는 의심마저 생겼어요. 정말 둘만의 힘으로 자리 잡아보자 계획했던 제가 너무 한심했어요. 남편에게 이건 무슨 상황이냐고 설명해달라 물어봤지만 남편은 끝까지 이 지역 전체가 재개발 예정지라는 말만 계속해서 뱉으며 나중에 가서는 자기한테 고마워할 거라고 말을 했어요.
어쩌다 보니 우연히 겹쳐서 시댁 옆집에 집을 구하게 되었을 뿐 원래 계획하던 시세 차익만 얻게 되면 바로 이사를 나갈 건데 이게 합가나 다름없는 거 아니냐고 우기는 제게 비약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오히려 큰 소리를 뻥뻥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신혼집 생활은 고생길이 열렸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한 정도의 최악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님이 바로 옆집에 산다는 걸 제가 너무 질색을 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남편 말대로 투자가치 좋은 집을 찾다가 겹친 우연의 일치인지 시부모님이 저희 결혼 생활에 간섭하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처음에는 괜히 눈치가 보여서 고기 굽는 냄새라도 문 밖으로 새어나갈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시부모님께서 반찬을 넉넉히 했다며 가져다 주시기도 했고 또 괜히 배달 음식이라도 시켜 먹었다가 너네만 좋은 거 먹느냐는 잔소리라도 듣지 않을까 했는데 이상하리만치 정말 어떤 간섭도 없었습니다. 남편도 저에게 경제권을 넘겨주고 용돈을 타서 쓰는 생활을 시작했고요. 우연의 일치인지 정말 남편이 보는 눈이 좋았던 건지 신혼집 입주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말한 재개발 호재가 터졌고 집값이 꽤나 많이 올라갔어요. 아무튼 내가 속이 좁은 사람인가 남편 말대로 비약을 너무 심하게 한 건가 하며 제 자신에 대해 반성까지 하게 될 무렵에 드디어 남편이 또 다른 속내를 드러냈어요. 결혼 후 처음 맞는 어버이날을 앞두고 월한도 50만 원짜리 적금을 깼습니다. 목돈이 필요하게 될 날을 대비해 저는 목적에 맞게 적금 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서 관리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얼마 안 되는 이자지만 통장에 돈을 묶어두고 있는 것보다는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 적금 통장 역시 어버이날을 대비해 붓기 시작한 6개월짜리 단기 적금이었습니다. 그 돈에 조금씩 더 보태 양가 부모님들께 각각 100만 원씩 들은 봉투 4개를 만들었고요. 시댁이 바로 옆집이었기 때문에 어버이날상을 직접 차려드리고 저녁에는 친정에 가서 외식을 했어요. 친정 부모님이 우리 집까지 오시는 길이 멀기도 하고 괜히 제가 친정에 가서 상 차려드린다고 주방에서 기웃거리고 있으면 분명히 친정어머니는 저에게 들어가 쉬라고 하고 나서서 고생하시게 될 테니 그렇게 결정한 일이었는데 저녁 식사 후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조금 불만이 있다는 말투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조금 불공평한 것 같다고 시작한 남편의 말에 저는 황당해서 그 어떤 대답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다른 날이면 몰라도 어버이날만큼은 직접 차려낸 상이 돈 얼마 내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외식보다 더 값진 효도가 아닐까요? 적어도 남편한테는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양가 부모님께 같은 용돈을 드렸지만 외식비까지 포함한다면 제가 친정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한 거나 마찬가지라며 그게 불공평하다는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자기가 힘들게 벌어서 정작 덕보는 건 자기 부모님이 아니라 장인 장모님인 거 아니냐고요. 거기에 더해서 자기가 버는 월급이 제가 버는 것보다 훨씬 많은데 어떻게 친정과 시댁에 같은 금액의 용돈을 줄 수 있느냐는 말까지 하면서요. 우리 결혼 전에 다 이야기 끝났던 거 아니냐고. 대리효도 하지 말고 각자 셀프효도 하자고 했는데 경제권 쥐고 있다고 벌써부터 너무 시댁에 기울어 있는 거 아니냐고 입에 거품을 물면서 열변을 토하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부터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을 했어요. 어째서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어버이날에 직접 차려드린 식사가 불편했다면 다음 어버이날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두 집 다 똑같이 외식을 하겠다고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차 안에서 그렇게 티격태격 하다가 집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저한테는 말도 붙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는 아무래도 저에게 경제권을 넘긴 게 자신의 실수인 것 같다며 돈 관리는 앞으로 각자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꺼내더라고요.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식사 한번 대접한 것이 그렇게 불공평한 일이었느냐 따지니 전부터도 저의 소비 습관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 보러 나가서 함께 먹을 먹거리를 구매할 때도 자기는 먹지도 않는 과일을 사지 않느냐, 집이 크면 얼마나 크다고 로봇 청소기를 사는 것도 돈 낭비지 않느냐 어쩌냐 하면서요. 모든 남편의 발언에는 결국 돈을 더 많이 벌어오는 건 자기 자신인데 소비 자체는 항상 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차피 똑같이 반반 결혼한 건데 이제부터라도 각자 돈 관리를 하는 게 앞으로 우리 두 사람의 관계를 위해서도 더 좋지 않겠냐고 따지더라고요.
반반 결혼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나도 똑같이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집안일이며 식사 준비까지 전부 다 내 일이 아니지 않느냐고. 끝까지 그렇게 사소한 것까지 꼬투리 잡을 거면 당신도 똑같이 집안일하고 그때 반반 결혼을 말을 하고 돈 관리도 각자 하자고 말을 꺼내라고요. 남편은 저한테 그거 집안일 해봐야 얼마나 된다고 하면서 제가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것 또한 자기가 돈을 더 벌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며 제가 자기가 버는 만큼 벌어온다면 집안일도 똑같이 나눠서 하겠다 하더라고요. 더 이상 억지 부리는 걸 받아주기도 싫어서 알겠다고. 그러면 똑같이 절반 생활비 부담하고 각자 버는 돈은 각자 관리하자고 했어요. 다만 생활비를 제외하더라도 남편이 말한 시세 차익이 실현되면 그때는 저도 시댁 옆집에 사는 거 싫다고 그때 이사를 나가야 하니 각자 관리한다고 돈을 흥청망청 쓰지만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남편은 당연한 거 아니겠냐고 결혼할 때도 자기가 모은 돈이 제가 모았던 돈보다 훨씬 많지 않았냐며 돈 모으는 건 원래부터 잘하던 일이니 그런 건 제가 관여하고 신경 쓸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시댁 옆집이라 싫다 했지만 결국 자기가 말한 대로 집값도 엄청 뛰지 않았느냐 자랑처럼 이야기하면서요. 싸움 더 길게 끌어봐야 저만 머리 아프겠다 싶어서 내린 결정이지만 신혼집 입주 첫날에 시댁이 바로 옆집이란 사실까지도 참아낸 저인데 일이 이렇게 돼버리니 차라리 계속 싸웠어야 했나 싶을 정도로 머리가 아파오네요. 대리효도는 없을 거라던 남편의 말이 처음부터 계획된 건가 싶은 생각까지 듭니다. 정말 시부모님께 직접 상 차려드리고 친정 가서는 외식을 한 게 친정에 돈 빼돌린다는 말을 들어야 할 만큼 잘못한 일이었을까요? 또 생각하니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네요. 안녕하세요. 하도 답답하다는 욕을 많이 먹어서 후기를 쓰기까지 많이 고민했는데 그래도 제 삶에 변화가 생겼으니 궁금하셨던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후기 보내드립니다. 반반 결혼 생활을 시작한 날부터도 남편의 태도는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가관이었습니다. 한 달을 반으로 나눠서 집안일을 하기로 했어요. 빨래 같은 공동의 일 또한 각자 자기 것만 하기로 했고요. 처음 몇 주 정도는 남편도 큰 소리 쳐놓은 게 있으니 군말 없이 하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반쯤 포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가계부 관리며 제가 퇴근 후에 집안일해가며 신경 써서 하던 일들이 제 손에서 떨어져 나가니 익숙해지고부터는 오히려 몸은 편했어요. 집안일을 시작한 남편은 퇴근하고 곧장 쉬고 싶은데 그럴 수 없으니 오히려 더 힘들어했고요. 자기가 뱉은 말 때문에 자기가 손해를 보게 생겼으니 그거 참 고소하구나 싶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빈집에 가사도우미를 불러서 집안일을 대신 시키더군요. 퇴근하고 집에 오니 집이 반짝반짝. 저보다 늦게 퇴근했는데 정리되어 있는 집안을 보고 어떻게 한 거냐 했더니 사람 써서 했다고 저한테 실토하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빈집에 귀중품이며 다 있는데 어떻게 사람을 부르냐고 그리고 돈이 썩어나냐고 따졌더니 자기 덕분에 집값 오른 건 생각도 안 하냐면서 또 자기 돈으로 고용한 건데 돈 관리 각자 하기로 한 거 아니냐고 내가 쓸 돈 아껴가며 하는 건데 뭐가 불만이냐면서 또 큰 소리를 떵떵 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부른 가사도우미의 정체를 알고 나니 정말 이제는 이혼까지도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개인적인 볼일이 생겨 반차를 내고 집에 도착했을 때 집안일을 하고 있던 건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시어머니였으니까요. 집에는 어쩐 일이냐 여쭈니 남편한테 월급 형식으로 돈을 받고 집안일을 대신 해주기로 했다고 하시더군요. 외식 한번 한 걸로 친정에 돈을 빼돌린다 어쩐다 하던 사람이 아무리 어머님이 일을 해주고 계신다지만 집안일 2주 깨작 하시는 걸로 드리기에는 너무 큰 돈을 드리고 있던 거였어요. 재개발 후 제 덕을 톡톡히 봤다지만 신혼집을 시댁 옆으로 잡은 것부터 저에게 숨겼던 일이고 또 아무리 자기가 번 돈으로 어머님께 일을 시킨 뒤에 돈을 드리고 있다지만 말이 좋아서 용돈을 드리는 거지. 저와의 결혼은 마치 제가 버는 돈으로 생활비를 아끼고 자기가 번 돈은 자기 부모님한테 돈 드리는데 사용하겠다는 생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지요. 남편의 뻔뻔한 변명을 듣고 있자니 이 결혼 생활에 미련을 더 이상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걸 정말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게 혼자서 몰래 이혼 절차를 알아보던 와중에 이혼과 더불어 저를 속여온 남편에게 제대로 한 방 먹여줄 수 있는 기회가 제 발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쭈뼛거리면서 저한테 모아놓은 돈이 조금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돈 관리는 각자 하기로 했는데 내가 얼마를 모았는지에 대해 왜 관심이 있냐고 쏘아붙이듯 대답했더니 저한테 무릎까지 꿇어가며 돈 좀 빌려줄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재개발 호재의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버리면서 글쎄 시부모님에게 전세를 주고 있던 집주인이 전세금을 엄청나게 올려버렸다고 하네요. 그래도 자기 부모라고 옆에 끼고 살고 싶은지 그 전세금을 마련해주고 싶어서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 잘난벌이로 여태 모은 돈이 없냐고 따졌더니 알지 않느냐고. 자기 부모님 생활비 드린다고 모아놓은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시댁에 돈 빼돌렸으면 시부모님이라도 모아둔 돈이 있을 거 아니냐 따지니 생활비만 쓰기에도 빠듯하실 텐데 그런 큰 돈을 언제 모으셨겠냐 하면서 치사하게 굴지 말고 어차피 그 돈 맞추려면 대출까지 받아야 하니 이번만 좀 도와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더라고요. 정말 오랫동안 마음속에 참고 있단 말인데 이렇게 내뱉어버리니 정말 후련했어요. 효도는 셀프로 하자고 하지 않았냐고. 그런데 너네 부모님 전세금을 왜 내가 모은 돈으로 내주냐고 한마디 했죠. 그리고 이제 나도 할 만큼 한 것 같다고 내로남불 당신의 효도는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이혼하자고 했어요. 전부터 이혼 준비를 하면서 상담을 받은 바로는 부부의 재산이 유별한 건 인정되는 바이지만 그 내용을 고의로 숨겨왔으면 그건 부부관계에 대한 신뢰를 깨트리는 바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읊어줬습니다. 파탄의 원인인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한 건 그 다음 일이고요. 게다가 남편의 수입이 저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각자 서로의 돈을 관리해왔기 때문에 재산 분할도 정확하게 절반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 돈을 당장 마련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집은 제 명의가 되었고요. 남편이 저에게 위자료까지 줘야 했으니 분할받은 돈 가지고는 시부모님의 전세금을 해결해 줄 수 없었습니다. 해결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이혼한 전처가 사는 옆집에서 살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시부모님을 모시고 어디 근처 동네로 급하게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살아오기도 했으니 추억이 많은 동네일 텐데 거기에 아직도 재개발 후보지이기까지 한 집을 떠나야만 하는 남편의 마음은 안 봐도 엄청나게 분하고 억울할 거예요. 그렇게 반반결혼 외치더니 재산 분할까지 반반을 해줬네요. 시부모님이 저에게 아주 못된 뭐라고 욕을 하고 남편이 땅을 치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니 이제서야 속이 후련합니다. 비록 이혼했다는 꼬리표는 제 평생을 따라다닐 테지만 그 꼬리표는 그냥 결혼 생활 1년 반 동안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해서 큰돈 만지게 된 셈 치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년 차에 아이는 없는 30대 여성입니다. 결혼이라는 게 저랑 남편 둘 사이만 좋다고 좋은 게 아니네요. 시어머니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결국 남편과도 틀어지고 이렇게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어쩌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남편과 인연이 닿아 연애를 시작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결혼을 생각할 나이였지만 남편이 제게 청혼을 해왔을 땐 저도 생각이 많았고 이것저것 계산도 해야 했습니다. 제 벌이가 좋았던 건 아니지만 남편이 다니고 있는 회사는 아주 작은 규모의 회사였고 월급이 저보다 좋은 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나마 남편이 저보다 나았던 건 그래도 비슷한 시기에 회사 생활을 시작했지만 저보다 적은 월급임에도 불구하고 모아놓은 돈이 많았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당장 모아놓은 액수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겠지만 금전 감각이 투철한 것 또한 장점이 아니겠냐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 장점 하나만 믿고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돈이라는 게 살아보니 정말 무시할 게 못 되더라고요.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고 가면서 양가 식구들에게도 서로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친정 아버지는 공직에서 근무하고 계셨고 저희 어머니는 평생을 전업주부로 지내셨습니다. 경제적으로 평범한 중산층 집안이지요. 공직에 근무하시는 아버지의 연금 덕분에 두 분의 노후는 준비가 다 된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 결혼 상대에 다른 건 필요 없고
항상 두 가지만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제 편에 서줘야 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어른들의 노후 준비가 끝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저희 집에 처음 인사드리러 온 그날에도 친정아버지께서는 그 두 가지를 가장 먼저 물어보셨어요. 남편은 씩씩한 목소리로 당연하다는 대답을 했고, 저희 부모님도 그 모습을 보고 이후에는 더 크게 묻거나 따지지 않으시고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어요. 남편은 결혼 승낙을 위해 거짓말을 했던 거나 마찬가지죠. 그게 진실이 아니었다는 건 결혼식을 올린 뒤에도 한참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제 편을 들어주겠다는 말이 사실일지언정 시부모님의 노후는 사실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남편에게 다른 것도 아니고 당신 부모님의 일인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었느냐 따졌는데, 자기는 죽어도 모른다고 오리발을 내미니 그 부분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솔직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시부모님의 노후도 노후지만 가장 큰 문제였던 건 남편보다 3살 어린 신우였어요. 제가 볼 땐 시부모님의 노후 자금이 턱없이 부족한 데는 아직도 자리 잡지 못한 신우가 가장 이유가 컸던 것 같습니다. 어려서는 헤어 디자이너가 되겠다며 미용학원을 다니다가 갑자기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대학교도 끝마치지 않고 승무원이 되겠다고 다시 또 학원을 등록했대요. 그런데 그것도 얼마 안 가 포기하고 역시 사람은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하면서 네일아트를 배우다가 결국 그것마저도 얼마 안 가 다시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졸업까지 하고서 곧장 공무원을 하겠다며 몇 년째 고시생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시부모님은 신우를 우리 집 공주님이라고 이뻐하시면서 지원이란 지원은 아끼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고시원 생활 비좁고 궁상하자 어떻게 하냐며 고시촌 근처에 있는 자취방까지 구해주셨고 아직도 신우 뒷바라지를 하고 계시고 있답니다. 부모가 자식을 아낀다는데 제가 거기에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는 아니니 신경 쓰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게 저한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처음에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시부모님께서 집을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도 거절할 이유가 없었기에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말을 바로 바꾸셨어요. 집을 해주기로 한 돈이 급하게 쓰여야 할 곳이 있다고 하시며 일단 어느 정도만 보태줄 테니 전세를 알아보라고 하셨죠. 그것도 감지덕지인 상황이니 아무런 말도 안 하고 넘어갔는데 또 얼마 뒤에는 아무래도 돈이 장기간 묶이게 될 것 같다고 둘이 모아놓은 돈으로 형편이 되는 곳에 일단 집을 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묶인 돈이 풀리게 되면 그때 돼서 곧바로 지원을 해주시겠다면서요. 그때는 저도 적잖이 실망을 했습니다. 남편도 저를 볼 면목이 없다고 미안해했었지만 애초에 남편과 제가 결혼을 약속했을 때 시댁에서 집을 해준다는 건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고 둘만의 힘으로 시작하자고 이야기를 나눴었기에 해준다고 호언장담하던 집을 못 해준다는 통보를 받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결혼을 엎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알고 보니까 그때 집을 해주신다던 건 시부모님이 현재 살고 계시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집을 구해주신다고 말씀하시던 거였네요. 저희한테 그런 말을 하시기 전에 직접 알아보셨던 것도 아니고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한다더라 하는 말을 어디선가 듣고 상황도 자세히 모른 채 하신 말이었던 거예요. 시부모님 두 분 다 따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었기에 아마 그 돈을 받았다면 대출금은 저희가 갚고 있어야 했을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거기에 막상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현재 살고 계신 그 집에도 대출이 있는 상황이라 추가적으로 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신혼집을 구해주실 정도로 많은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추가로 받는 대출이 저희에게 두 번째 말한 집값의 일부를 내어주겠다고 하신 말씀이셨겠지요. 그런데 대출받은 그 돈마저도 공무원 준비하던 신우가 이번에는 무슨 사업을 하기로 했다고 해서 그마저도 다시 신우에게 돌아가게 된 거고요. 자초지종을 알고 나니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았겠다 싶을 정도로 머리가 아파왔어요. 남편에게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시부모님 재산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알고 있는 걸 전부 말하라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자기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면서 보아하니 신우 뒷바라지 하면서 지금 빚이 좀 있으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전에 나한테 한 이야기랑은 달라도 너무 다른 것 아니냐고 했더니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이미 시작한 결혼 생활인데 물을 수도 없는 일이고, 단지 시부모님 빚에 전화 남편을 이유로 생긴 빚은 하나도 없으니 절대로 어떻게 해달라고 해서도 안 되고 알아서 해줘서도 안 되는 거라 말했습니다. 시댁과 어떤 일이로든 돈으로 얽히는 일만 없게 하자고 약속까지 했어요. 남편도 제가 하는 말이 맞다고, 자기도 그렇게 해줄 이유가 없다면서 그런 일은 앞으로 없을 테니 걱정 붙들어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했고요. 몇 번이고 제 말대로 하겠다는 남편의 약속을 저는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의 지킬 수 없는 약속 때문에 신혼집을 따로 구하지 않고 임시거처로 아파트를 월세로 빌려 지내고 있었는데, 일단 급한 대로 남편이 모아놓은 돈만 가지고 작은 빌라를 전세로 구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친정부모님이 시댁에서 집을 해준다더니 왜 그렇게 급하게 이사를 가냐는 말에는 월세로 내는 돈은 버리는 돈 같아서 조금 그렇다고 둘러댔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는 남편과 저의 벌이 합치면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도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냥 저희 둘만의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전셋집을 구하면서도 대출받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정도로 예산이 빠듯했기 때문에 혼수를 많이 생략했는데, 친정부모님께서 그럼 혼수라도 다 해주고 싶다고 그건 어떠냐고 하셨지만, 남편이 괜히 기죽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마저도 제가 거절했습니다. 시댁의 지원은 없었던 일이나 마찬가지였지만 새 집을 구할 때도 여전히 남편이 모아놓은 돈으로 대부분 해결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냥 둘이서 잘 살아보자 다짐하고 저희들 힘으로 잘 해보고자 하는 생각이었어요. 비록 전세이긴 했지만 그래도 양가 어른들을 모시고 집들이도 했습니다. 일정 조율이 어렵기도 하고 어색한 분위기 때문에 불편하실 것도 같아서 따로따로 모셨습니다. 친정부모님은 원래 시작하는 부부들은 고생 좀 해도 된다고 하시면서 그래도 둘이 이만큼 해놓고 산다 하니 기특하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런 코딱지만한 집에서 어떻게 사냐면서, 그러니까 고집 부리지 말고 친정에서라도 도움 좀 받지 그랬냐 하시더니 그냥 당신들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할 걸 그랬다고도 하시며 자꾸 듣기 싫은 소리만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뒷이야기를 안다는 걸 모르셨는지 돈을 어디다 투자를 했는데 그 돈이 묶여가지고 집을 못 사줬다면서 또 쓸데없는 변명을 늘어놓으시는 거예요. 체면치레로 하시는 말씀 같긴 했지만 엄연히 거짓말인데 아무렇지 않게 하시는 그 모습이 어이없었어요. 그 이후로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무리 제가 돈을 잘 번다고 해도 남편 수입이 워낙 적기도 하고 불안정하다 보니 마음을 편히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못해도 5년 내로 작은 아파트라도 사서 전세살이를 끝내고 싶었고요. 그래서 정말 절약하며 살았습니다. 다행히 남편도 알뜰한 편이라서 그 때문에 서로 마음이 상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남편은 그달그달 벌어온 돈을 저에게 전부 주었고, 그럼 저는 그 돈에서 딱 50만 원만 빼서 생활비에 썼습니다. 제가 번 돈에서도 똑같은 금액을 빼서 생활비로 썼고요. 나머지는 가족 행사나 명절이 없으면 전부 모으는 식으로, 한마디로 무식하게 돈을 모았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안 쓰고 있어도 있는 대로 안 쓰는 방법으로요. 투자 같은 건 꿈도 꿀 수 없었고 목표 금액을 모으면 그때 가서야 한번 시작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던 차였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이었어요.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부동산에서 좋은 매물이라며 하나를 보여줬는데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전세 계약 기간도 끝나가고 잘 됐다 싶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고 저희가 모은 돈까지 다 합쳐도 좀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대출을 더 받아보려 알아보는 과정에 남편이 저 몰래 월급의 일부를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이라면 어찌어찌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남편이 월급을 저에게 전부 주고 있었고 저는 아끼고 모은다고 남편에겐 용돈을 최소한으로 주고 있었거든요. 남자가 사회생활하는데 비상금 어느 정도 빼돌린 건 눈 감아 줄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본인이 필요한데 썼으면 열이라도 안 받았을 것 같은데 남편이 저에게 숨기고 빼돌리고 있던 돈의 대부분이 전부 시댁으로 들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한 달에 4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에 큰 액수가 매 달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시댁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던 거였어요. 제가 최대한 아끼며 산다고 궁상맞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허리띠를 졸라매서 살아온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명절이나 양가 어른들 생신, 어버이날 등등 자식된 도리로 챙겨야 하는 날들을 건너뛴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자기의 월급을 전부 저한테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해서 같은 날에 챙겨드려도 비교적 여유가 있는 친정보다 시댁에 좀 더 신경을 썼어요. 모자라거나 더 드리는 부분을 제가 더 부담하는 식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정황상 남편이 월급의 전부를 저에게 다 보내주고 있다고 믿고 있었지만 제가 돈 관리를 한다고 그 돈을 제 개인을 위해 써본 적은 한 번도 없고 전부 다 적금을 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제게는 단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받는 월급을 숨겨 그 일부를 시댁에다가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에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 몰래 시댁으로 보내준 돈이 결혼한 기간으로 치면 1,000만 원이 넘어갈 정도의 거금이었거든요. 배신감에 소름이 다 끼치더라고요. 퇴근한 남편에게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이제 다 걸려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저에게 솔직히 털어놓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신우 때문에 대출을 받았는데 상환할 능력도 안 되시고 신우는 배째라는 식이라 자기가 보태준 거라고요. 결혼할 때 하나도 도와주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 하니까 미안하다면서 그래도 가족이 힘들다는데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러더군요. 남편에게 이건 부부간 신뢰의 문제라고 저한테 물어라도 봤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소잡아먹은 귀신이 붙은 것 마냥 남편은 입을 꾹 다물고 한마디도 하지 않더라고요. 아마 이때부터 저도 마음속에서 남편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달라졌던 것 같아요. 사는 게 좀 쪼들리고 고생스러워도 남편과 둘이 언젠간 더 크게 행복할 거라 믿었기에 참고 또 참았던 건데 이렇게 뒤통수를 맞으니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 생신이 돌아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용돈과 선물을 준비했을 테지만 이번만큼은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치사하게 들으실 수도 있지만 제 나름대로 남편이 저 몰래 시댁에 보낸 그 1,000만 원에서 얼마씩 제하려고 계산을 했던 거예요. 어차피 시댁에 들어갈 돈이었다고 최대한 좋게 넘어가 보려고 한 거였습니다. 시댁에 도착했는데 제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으니 딱 봐도 시어머니가 실망한 게 보였습니다만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는지 시댁인데도 좌불안석 안절부절이더군요.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던 중에 새 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들었는데 그 짧은 시간에 돈을 그렇게나 많이 모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지키지도 못할 말 해서 인생 계획을 미루게 만든 장본인이 누군데 뻔뻔하게도 그런 소리가 나오나 싶었지만 꾹꾹 눌러 참으며 모은 돈만으로는 부족해서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오히려 저희에게 조금 미안한 감정이라도 느꼈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러냐고 그러면 이왕 대출 받는 거 조금 넉넉하게 받으면 어떻겠냐고 물어보셨어요. 요 최근 들어 주식이니 뭐니 해서 따로 돈 굴리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와서 대출을 많이 받는 편도 생각해보기도 했지만 당시 저도 결혼한 지도 벌써 5년 차에 더 이상 돈 모은다고 자녀 계획을 늦출 수는 없다는 생각을 했고 아이가 태어나면 아무리 짧게 잡아도 반년 가까이는 남편이 외벌이를 해야 하는데 도무지 이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란 걸 알고 진작에 마음을 접고 있었거든요. 다른 대답은 하지 않고 대출은 최소한으로 받으려고 생각 중이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는 계속 이왕 받는 건데 넉넉하게 받으라는 식으로 저를 자꾸 회유했고요. 신우도 옆에서 요즘은 대출 받는 것도 능력이라고 받을 수 있을 때 최대한으로 받는 게 좋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내 집 사는데 대출을 제가 필요한 만큼만 받겠다는데도 자꾸 더 받으라는 식으로 나오니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슬쩍 의아하다는 식으로 반응했어요. 그랬더니 곧바로 대출을 넉넉히 받으라고 말한 진짜 속내를 이야기해오더군요. 신우가 새롭게 장사를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가게를 얻을 돈이 없다면서 보증금이라도 얼마 더 보태주려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신우를 보고 한껏 웃어 보였습니다. 신우 가게 차려주려고 지금 저보고 대출을 더 받으라고 하시는 게 진심이냐고 물어봤어요. 시어머니는 살짝 기분이 상했다는 표정으로 뭐 이번에 몫이 좋은 곳을 알아놨다며 신우가 이번에 카페를 하나 시작해보려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신우가 이번에는 카페를 한다고요? 전에 하던 옷가게 말아먹은 지 얼마나 됐다고 이번엔 카페를요?
하고 비웃는 것처럼 크크대면서 웃었어요. 신우가 자기가 저한테 무시당했다는 걸로 생각을 했는지 옆에서 얼굴이 시뻘개져서 있더라고요. 신우가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요즘 이자도 오른다니 어쩐다니 말이 많은데 그거 다 제가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으니 대출도 능력이라고 떠들다가 제가 팩폭을 날리니 아무 말도 못하던 신우가 벌떡 커피가 원가율이 어떻고 마진이 저떻고 하면서 어디서 주워들은 걸 저에게 떠들어대며 설명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언니는 회사만 다녀서 실상을 모른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제가 신우한테 혹시 카페에서 알바라도 해본 경험이나 있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대번에 하는 말이 자기가 일할 게 뭐 있냐고, 이 대한민국 땅에서 카페에서 일 안 해본 알바생 찾는 게 더 힘들 거라면서 사람을 쓰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가소롭기 짝이 없었어요. 자기가 죽기 살기로 배워서 바닥부터 한다고 저한테 사정을 해도 해줄 생각이 전혀 안 들 정도로 신우라는 인간 자체의 신뢰도가 바닥인 상황인데 그런 것도 모르고 관련된 일 한번 안 해보고 사람 써서 앉아서 쉽게 돈 벌려는 생각을 하니 다른 건 몰라도 신우가 사람 되기는 글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우를 싸고 도는 시부모님에겐 더 이상 노후 준비는 없고 이런 식으로 매번 신우에게 등골이 빨아먹힐 거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솔직히 시부모님과 신우의 부탁을 거절하는데 미안한 마음조차 들지가 않았어요. 여태까지 신우의 전적이 화려한데 그동안 제가 아무 말도 안 한 건 전부 시부모님 돈으로 자식 뒷바라지 해주신 거여서 아무 말도 안 한 거라고 말했죠. 그래서 해주기로 한돈 안 주셨어도 아무 말도 안 했던 거였다고요. 그런데 그동안 남편에게서 소액이지만 매달 신우가 말아먹은 사업 문제로 돈을 받아왔고 그것 또한 좋게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제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아 신우에게 줘야 되냐고,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딱 잘라 대답했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는 저보고 그놈의 돈밖에 모른다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벌어오는 돈 전부 다 가져다가 쓰면서 힘든 가족 위해서 도와주는 게 그렇게 어렵냐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한테 아들이 벌어오는 돈이 얼만지나 아시냐며 그마저도 한동안 그 돈 뜯어먹고 계시지 않았냐고 한마디 했어요. 신우는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이번에는 진짜들 사업이라면서 저에게 자꾸 할 생각도 없는 투자를 강요하더군요. 오히려 저한테 어차피 언니 돈도 아니지 않냐며 빌릴 수 있을 때 좀 더 빌려달라고 하는 건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자기 돈인 것 마냥 유세냐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너는 그게 문제라고, 네가 스스로 벌어놓은 돈이 하나도 없고 남이 돈 쓰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니 동기한 줄 모르는 거 아니겠냐 한마디 했습니다. 여태까지 너가 날려먹은 것만 생각해도 너네 부모는 노후가 끝나고 너네 오빠는 신혼집 번듯하게 갖고 시작했을 거라고,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똑바로 살라고 한마디 했어요. 시부모님은 신우한테 팩폭 날리는 저를 보고 당연히 신우 편을 들며 저를 욕했죠. 이게 감히 어디서 함부로 입을 놀리냐며 당장 신우한테 사과하라고 성하더라고요. 가족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게 마치 어디서 잘하고 있는 애 길을 꺾고 있냐면서요. 어차피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은 마음도 없었지만 이런 식으로 남의 도움 필요할 때마다 가족 취급받으며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하는 거라면 그냥 오늘부로 가족 안 하겠다고 말하고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주차장까지 쫓아나온 남편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네 말이 너무 심했다고 다시 그 집구석으로 들어가 자기 가족들한테 또다시 사과하랍니다. 솔직히 그때 저를 붙잡고 가족들이 절에서 미안하다 사과하는 신용이라도 보여줬다면 믿음이라도 갔을 텐데 그 말을 듣자마자 정말 마음속에 가늘게나마 남아있던 신뢰의 끈이 끊어져 버렸어요. 뭐 이런 일로 이혼까지 가냐고 하실 분들도 있지만 저는 참을 만큼 참았던 것 같아요. 더 어이없던 건 저는 어떻게든 저와 남편의 재산이 증식한 데 있어서 제가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이혼 시에 재산 분할을 받아내려던 계획이었는데 남편 쪽에서 먼저 집값과 예금의 일부를 떼어줄 테니 이혼해달라고 먼저 연락이 왔어요. 기어이 신우 카페를 차려주기 위해 급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 이혼 조건을 먼저 가지고 나온 거였어요. 집 정리에다가 그 돈 가지고 신우 가게 차려줄 계획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재산의 40%를 나눠 갖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함께 해온 시간값이라고 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괜찮아요.
이젠 더 이상 더러운 꼴 참아가며 살 이유가 없어진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제가 나서지 않아도 신우는 또 한 번 실패의 쓴맛을 알게 될 테고 온 시댁 식구의 돈을 갈아 넣은 사업은 다시 망하게 될 게 안 봐도 뻔합니다. 이렇게 먼발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집구석이 망하는 걸 지켜보고만 있는 것도 충분히 좋은 복수라고 생각하네요. 이겨낼 아픔조차 없어요. 온 가족들 돈 그렇게 영끌에다가 얼마 안 가서 저렇게 온 가족 데리고 나라까지 떨어질 그 집구석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속이 후련하네요. 대체 신우의 뭘 믿고 그렇게 돈을 들이 부을 수가 있는 걸까요? 정말 가족의 정 그것 하나 때문이라면 정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손살처럼 빠르게 흘러간 세월은 되돌릴 수 없겠지만 지금이야말로 더 새롭고 행복한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겠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